지난주에는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폴리아라는 교수가 제안한 문제 해결 전략의 4단계 이걸 이제 가지고 아이들의 몸에 익도록 이걸 절차기억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저한테 보내면 돼. 나중에 내가 고액 과외를 하든지 뭐. 이게 농담입니다. 내가 캤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손본 애가 딱 둘이 있는데 우리 명익이 전부 친구들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명익하고 교회 친구인데 학년 하나 낮은 요한이라고 있어. 저 엄마가 이제 우리 데모처럼 내가 처음 제 스승을 만났을 때 정말 저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막 어떤 형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간 내려온 기순용사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때 교회 앞에서 인사할 때 기순용사가 기자에게 나는 것 같았다. 지금 제 몸무게보다 약 15kg 정도 덜 나갔고 그러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세상에 찌들어서 눈은 퀭하고 왜 맨날 그 비트 파고 땅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몰고 있죠.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면서 맨날 내기바둑 두고 노름하러 다니고 막 이러던 그 시기에 이제 우리 데모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다시 그때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런 인연이 있고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 집에를 이제 제가 잠깐 한 달인가 뭐 맡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 강의 때 가끔 이야기하죠. 내가 얘를 만나자마자 제일 첫날 한 질문이 삼각형이 뭐고 내가 이렇게 물었다 했죠. 그 공부 잘하는 애야. 나중에 협성중학교를 전교 뭐 한 2, 3등 졸업하고 협성고등학교 전교 2등을 했어 입학할 때. 하고 협성재단에서 하는 영재반이 따로 있거든요. 교육청 영재반 말고 거기 영재 15명 중에 하나로 선발되고 초등학교 6학년 딱 만나서 삼각형이 뭐고 물어보니까 삼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자기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 거죠. 배종수 교수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예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도 자주 하고 그 삼각형이 뭔데 하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라. 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인 도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도 몰라도 일단 질문해 보는 거지.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상대를 잘하게 하는 거지 내가 잘할 필요가 없잖아. 어떤 학교 가니까 잠수는 영어부부 강의하러 갔어요. 어느 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물었어 엄마들한테 제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은 어떤 엄마가 아니요 하면서 수학 잘하게 생겼어요 하더라고. 제가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요한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만났는데 물론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 애가 나중에 올해 어디 간 줄 알아요? 중앙대학전문대학원 왔어. 그 어릴 때부터 어떤 준비를 해온 공부를 못하고 내신 중심의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내신 성적은 높았지만 장기적인 공부를 전혀 엄마들이 모르잖아요. 이 요한이 엄마도 굉장히 햇살이고 똑똑한데 길게 보고 하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협성중학교, 협성고등학교 나오면서 내신 성적은 아주 높아서 협성재단에 영재로도 선발되고 했지만 수능 성적이 그에 비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능으로 내신 성적을 받은 만큼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어디 갔는가 하면 영남대학교 천마장학생 갔어요. 그 서울에 있는 만족할 만한 대학은 못 가고 수능 성적은 그래도 어중간하고 이런 아이들 4년 장학생으로 영남대학교 스카우트에 가잖아요. 그 천마장학생 가서 이제 4년 동안 꾸준히 의학 전문대학원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 중앙대학 전문대학원 갔어요.
중앙대 의대는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알아?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빅5 서울의 빅5 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죠. 이 빅5 병원이 그대로 의대의 서열이야. 서울대병원, 두 번째가 연세대병원 세브란스죠. 세 번째가 삼성서울병원, 이거 성균관대과에서 성균관대 의대 부속병원이에요. 그리고 현대아산, 이거는 울산대 의대 부속병원이에요. 또 하나가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이게 카톨릭 의대. 얘가 요한이가 중앙대가 아니고 카톨릭 의대를 갔네. 요게 우리나라 메이저 5대 의대고, 여기 가려면 수능으로는 0.01% 어림잡아서 이과 학생들을 20만 명이라고 보면 20만 명, 1%는 몇 명이지? 2,000명인가? 맞아? 20만 명, 2만 명, 2,000명, 1%가 2,000명이죠? 맞나? 그럼 0.1%는 200명, 그럼 0.1%는 들어야 돼. 수시에서 뭐 이렇게 많이 뽑고 나니까 정시에서 이제 뽑는 인원이 뭐 몇십 명씩 안 되거든, 각 의대들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메이저 5대 의대를 가려면 0.1% 안에 들어요. 근데 이제 우회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 갈 때는 의과로 직접 수능을 뽑는 그 의대 정원이 얼마 안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의학전문대학 제도가 다시 이제 없어지고 학부 의학과로 전부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의대 문호가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명예의 그 동기 중에 예실이라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이야기하는 영남대 수학교육과 갔다는 세희 친구예요. 예실이는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하고 둘이 막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동시에 울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 예실이 엄마는 제 교회 누나거든요. 그래도 한 살 많은 누나인데, 예실이하고 같이 중학교 2학년 때 왜 싸운지 알아요? 앵무새 사달라고. 애는 앵무새 사달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때를 쓰고, 예실이 엄마는 자기는 앵무새 죽어도 안 된다 하고 막 두드러기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막, 그래가 둘이 막 하도 막 해가 막 둘이 같이 울면서 우리 집에 상담하러 왔다니까.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잠깐 예실이 공부를 돌봐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예실이 경대 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삼성 들어가 있어요. 삼성에서 신입사원 연수 받고 있죠. 우리 명희하고 친구인데. 그 후로 내가 아무도 애들 직접 뭐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조카도 안 했어. 우리 조카 지금 중3 맞나? 네. 중3인데, 이 재수 씨가 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내한테 뭐. 근데 그 조카도 내가 안 돌봐줬다니까? 그 조카 누가 돌봐줄게? 겸이 엄마가. 그 애가 겸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애들은 겸이 엄마하고 놀아야 돼. 그러면요, 겸이 엄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이들을 진짜 있는 그대로 해. 겸이 엄마가 정신연령이 좀 낮아서 그런지, 하여튼 거리감이 하나도 없이 애들이 그냥 만나면 딱 친구처럼 착 달라붙어. 이런 예를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은 저 겸이 엄마가 무서운 우리 무기인데, 문제는 이제 겸이 엄마 자신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 좀 수업 좀 하라니까 못한대, 안 한대. 지금 우리 어린이라는 인문학 수업 하면서 제가 지금 런칭 했잖아요. 근데 7세 엄마들이 자꾸 집적대고 내 쫄라 사서, 아니 7세하고 무슨 애 7세가 내한테 오겠나 무서워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어이구.
그래 내 겸이 엄마 보고 7세는 네가 좀 맡아봐라 했거든. 근데 막 길길이 막 날뛰면서 안 하겠다고. 7세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은 뭐 별거 없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책에서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죠. 어제 겸이 엄마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그 나온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그 그림책 가운데 유명한 겸이 엄마가 옛날에 그 감동적으로 썼던 선인장 모텔이라고 있죠. 선인장 호텔. 선인장 호텔 모텔 카니까 막 웃네. 그건 아니고. 선인장 호텔 같으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류로는 과학 그림책이죠. 식물 뭐 이런 걸 다 선인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읽으면 그냥 이제 뭐 식물 동물 관련 그림책, 과학 그림책 이렇게 폭넓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표면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림책 읽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인장에 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겸이 엄마가 쓴 걸 보면 본 사람 있나 몰라. 안 봤겠지. 카페도 잘 안 보는 거 보거든. 옛날에 대구맘에도 그거를 쓴 적이 있고 우리 카페도 그거 있는데, 이 수준 높은 책 읽기, 그 인문학적 책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책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재는 다른 말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 상징, 비유, 여기에 대한 이렇게 풍부한 이렇게 상상력, 창의력, 뭐 비약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인장 호텔을 읽으면서 겸이 엄마 글을 보면 그건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죠. 선인장 호텔 같은 사람, 이렇게 딱 그 사고를 비약시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 인생의 멘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그죠?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이웃,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꼬마들이 이걸 눈치채면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엄마나 아빠 어릴 때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선인장 호텔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내는 거죠. 왜 작년에 우리 엄마들하고 그거 해봤잖아요. 생명사는 책 읽기 했죠. 예를 들면 으뜸 헤엄이 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때, 으뜸 헤엄은 그냥 물고기 이야기라, 물고기 이야기. 그런 물고기 이야기는 많이 있죠.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도 있고, 뭐 생선감 좀 이상하네. 물고기를 그냥 다룬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깊이 이제 한 단계 비약하면 으뜸 헤엄이를 중심으로 한 그 작은 연약한 물고기들의 사회, 모임 이런 거죠. 이렇게 비약하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사람들의 사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호시호치 모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맨날 그 큰 다랑어한테 쫓기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면서 큰 물고기의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다랑어들을 이렇게 쫓아내게 되고 목숨을 보존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지금 그 대치동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세찬 그 자녀 교육의 어떤 물결, 이런 흐름,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죠.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막 쫓기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휩싸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겸이 엄마잖아. 겸이 엄마한테 만나가지고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겸이가 한 사교육을 적어보라고 했어. 적는데 막 계속 생각나더만. 앉은 자리에서 바로 25개를 적었어. 그리고 그걸 매월 지출한 걸 계산해보니까 250만 원. 근데도 빠진 게 좀 있었지.
예를 들면 뇌호흡 이런 거는 뭐 1년치 선불하고 한다대. 우리도 1년치 선불을 받고 뭘 해야 되겠네. 진짜 참.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돈이 남아 도는지 막 길거리 갖다 뿌려. 내 호흡만 했나 뭐 신기한 거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직도 내한테 말하는 거 있을 거야. 생각이 안 나서 말하는 거. 그 당시 뭐 성악도 했죠. 가야금도 했지.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 왔던데 내보고 내가 아는 호설지 출신 엄마들 중에 아이가 대학생인데 가야금을 하는 애가 있냐고 묻더라. 없지. 그 내가 겸이 생각나. 겸이는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명희 친구 중에 영남대 국악과 다니는 애가 있어. 강의 때도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은청이를 태어났어. 근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한테 아이를 안고 갓난아기를 안고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제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복이 이 아이에게 있다. 엄마는 지금 애가 나와서 보니까 은청이야. 너무 막 속상하게 울고 불고 막 이랬는데 딱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 복이 이 아이한테 있다. 그래서 제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 애가 20살이 돼서 은청이 수술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국악하고 이러니까 얘는 피리를 부르는데 국악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무대 앞에도 서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은청인 사실이 자꾸 이렇게 의식되고 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연주하는데도 이렇게 뭐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 이 엄마 아빠가 이제 어릴 때 자기들 대학생 때 우리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 멘토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다 엄마하고 애가. 그랬더니 벌써 애하고 엄마는 벌써 수술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찾아갔어.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상담 전문가니까 딱 보고 이미 자기 생각이 딱 굳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삐지거든. 그 다음에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저도 그러잖아요. 엄마를 딱 만나보고 서슬이 풀해가지고 오면 한번 해보세요 하잖아요. 내 진심으로는 말리고 싶지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저한테 물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한다니까. 내가 딱 생각을 누군가가 자기가 이렇게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한테 찾아오면. 근데 우리 목사님 이제 그 집의 경우는 워낙 30 몇 년을 같이 살았고 이래서 친자식이나 다른 먹고 이래서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고 수술하지 마라 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결국은 자기가 가진 조건이 누구하고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존재적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걸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본질을 아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하는 이 시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은천히 수술하고 나면 다음에 특수술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안 좋겠어요. 연예인들 그래서 온 얼굴에 다 수술하잖아. 처음에는 쌍꺼풀만 하면 될 것 같지? 쌍꺼풀이 없어서 내가 뭔가 미모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그럼 쌍꺼풀 수술하는 그 심정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턱도 깎아야 되고, 그죠? 뭐 다 해야 돼.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만족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과감하게 수술하지 마라 했어. 이 마음을 말하고 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엄마와 아이가 그 말을 순종했잖아요. 갑자기 제복이 이야기가 나네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제복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거든. 제복이가 이제 국악과 졸업반인데 졸업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야금으로 협연을 해야 하는데 근데 협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은지 뭐 상도 니한테서 강의를 듣고 호시호치에서 따라온 엄마들 중에
엄마 애 중에 뭐 가야금을 하는 애가 있다던데 어디서 잘못 들었나 봐. 겸이 인제 가야금 시작해야 되는데 겸이 해변할 수 있나? 아니지? 그럼 다른 사람이 있나? 그래, 하여튼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건 비교 때문이죠. 비교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옳고 그름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부족이 생기고 또 다른 부족이 생기고 또 다른 부족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가 성격이 나빠서 내가 속상하죠. 반을 중간쯤만 했으면 좋겠지. 중간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금방 5등 안에 들어야지 이 생각이 들고 5등 안에 들면 3등 안에 들어야지 3등 안에 들면 1등 해야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아이도 자존감을 높이고 나도 만족하려고 하면 이건 번짓으로 완전히 잘못 찾는 거예요.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시각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들부터 철저하게 이웃과의 싸움이에요.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복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번짓을 잘못 짚는 것이고 속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나와 아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추수하는 거 건져 올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사실. 근데 내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맨날 저당 잡히고 사는 거죠. 이건 전부 옳고 그른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고, 제가 3년 전인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사진을 제가 직접 보여줬죠. PPT로. 올림픽 시상식을 보면, 그죠? 금메달은 당연히 뭐 제일 활짝 웃지만, 은메달 리스트하고 동메달 리스트의 사진을 보면 묘하다니까?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좋잖아. 근데 시상식에 보면 항상 은메달 리스트들은 얼굴이 똥찌그레 하고, 오히려 동메달 리스트들이 활짝 웃고 있어요. 참 미묘한 그림이죠.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과 교수들인가가 이 수십 년을 추적 연구한 결과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은메달리스트는 방금 금메달리스트하고 붙어가지고 졌어. 그래가지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금메달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동메달은 3, 4위전을 방금 해가지고 이기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4위 동메달 못 받는 애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은메달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좋고 연금도 많이 나오는 메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표정을, 메달리스트들 표정을 보면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훨씬 더 밝게 웃고 있어요. 이게 전부 비교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유명한 분들, 뭐 카스에 여러분들이 포스팅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강의하는가 하면 항상 내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해요. 아래로.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하향 비교라고 하죠. 근데 하향 비교도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은 내보다 못 사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또는 우리 아이보다 성격 나쁜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위로하죠. 근데 이건 얼마 안 가. 비교는 어쨌든지 간에 한계가 있어요. 수학 공부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엄마들이 철저하게 이제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그것과 상관없는 행복을 찾아야 할 거야. 그거 아니면요 일생을 뭘 찾다가 가는 거라.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다 그렇게 써놨다 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극작가가 굉장히 희곡 작가니까 위트가 넘치죠. 무덤명이, 묘비명이 정말 위트가 넘쳐요. 근데 그게 진짜 비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도 우물쭈물 하다가 무덤 간다니까. 저는요 아직도 한일극장 앞에서 바늘 딱 매거려서 차도를 막고 거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막 이런 데가 엊그제 같아.
그때 내 청춘이 27대 6월 항쟁을 주도할 때인데 그때 뭐 시내가 내 놀이터 같은 놀이터 미리 딱 약속해가지고 학생들이 시내 나가서 한영구장 앞에 335 모여있어. 버즈 용량도 있고 막 쇼윈도 구경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이 핸드마이크에서 사이렌을 딱 눌러. 핸드마이크 알아? 휴대용 마이크가 있어. 핸드마이크 거기 사이렌 딱 누르면 하면서 막 사이렌이 울리거든. 그러면 길거리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라. 그래 거리를 딱 점령해. 차를 막고 이제 거기서 막 유인물 나눠주고 시민들의 호응을 막 유도하고. 그럼 한 30분 있으면 저쪽에 이제 경찰들 나타나죠. 진압하려고. 그때는 이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87년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는가 하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투표를 못하는 시기예요. 믿어져요? 그 1987년도 일이야. 기가 막히죠. 불과 뭐 지금부터 얼마나 30년 지금 몇 년이고 87, 97 아직 30년도 안 돼. 대통령은 우리가 못 뽑았다니까 투표권이 없었다니까. 간접선거예요. 간접선거. 동네 유지들을 5,000명 뽑아가지고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부르는데 동네 유지들 우리 동네는 육사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 그 사람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된 거야. 그래 가가지고 저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에 대한 지지율이 90몇 % 나오는 거죠.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는데도 간접선거 하니까 지지율이 90몇 % 나와요.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벌써 할아버지 소리 듣잖아. 아래 저 현정씨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현정씨 막내 아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준서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가지고 신기하게도 준서가 또르르 되면 내 무릎에 딱 앉더라고. 엄마들은 절대 내 가까이 안 오죠. 근데 애들은 순수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저하고 옛날에 친했거든. 저 엄마가 이제 요즘 나를 멀리 하는 바람에 내가 애들 못 본 지 몇 달이 됐어. 그래 오랜만에 그 집 놀러 가가지고 준서가 이 학교 갔다가 자전거 타고 안으로 들어가 내가 또 앉아있으니까 또르르 오더만은 내 무릎에 딱 앉아. 신기하지. 그러니까 저 옆에 있던 현숙 씨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완전 할아버지 앞에 손자 앉아있는 거야. 나를 모욕해도 군수가 있지. 근데 벌써 우물쭈물 하다가 할아버지 소리 듣고 있다니까. 우리가 막 맨날 그 형편과 처지, 조건과 사정,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일생을 끄고 찾다 끝나는 거예요. 전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행복은 관계가 좋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행복은 조건이 완성될 때 내게 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조건의 완성이라는 게 사실 없고 아까 말했지만 전교 1등 하면요 전국에서 몇 등 하는가가 관심거리가 돼요. 제가 직접 해봤잖아. 목표는 계속 높아져. 마치 태평양에 떠있는 탁구공 같아. 물 위에 떠있는 탁구공.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져도 탁구공은 물 위에 떠있어. 우리의 기대치 이런 건요 항상 높아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행복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관계가 잘 안 된다면 이걸 점검해 봐야죠. 관계가 왜 안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옳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진짜 세상을 거의 달관하는 경지에 이르러요. 저는 제 스스로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야, 옳고 그름이 관계를 해치는 거야. 특히 옳음이 관계를 해치죠. 그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선을 장려하고 악을 배제하는 그런 노력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과 악은 반인 거라. 마치 과일을 껍질 까보면 과육이 2개 딱 붙어있는 과일들 있죠. 귤 같은 뭐 8조각 있는 것처럼 선이라는 이 과육과 악이라는 과육이 같이 있어서 내가 옳은 만큼 같은 크기로 내게 악도 함께 있어.
그래서 내가 시댁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잖아. 그건 내 오름이죠, 오름. 내 의고 이런데. 내가 시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그걸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받으면 분노가 같은 크기로 같이 있어. 참 이상한 일이라니까. 내가 옳은 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죠. 남편하고 살아보면 잘 금방 드러나죠. 부부상 왜요? 둘 다 옳으니까 하는 거야.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는 아이들은 뭐 옳을 게 없지, 뭐 얼마나 무서운데. 엄마들은 다 옳죠. 저거는 35살, 40살 먹어가지고 이제 살면서 획득한 어떤 기준 이게 있어가지고 이 가지고 막. 근데 애들은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 저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꼬마들이 내 무릎에 와서 앉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 왜? 내게 선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질이 더럽잖아. 나를 자랑할 만한 뭐 선하고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 애들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엄마들 있잖아요. 저한테 애 몇 개 놓고 막 유심히 관찰한다. 저 인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 강의 때 가끔 이야기했죠. 우리 겸이 엄마 집에서 우리 그때 주말 그 카드놀이 할 때 애들 엄마들이 그때 대구만에서 겸이 엄마 글을 읽고 저하고 막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뭐 3명이 동시에 겸이 엄마 집에 주말만 되면 놀러 왔어. 자기들이 유일한 위로니까. 애들이 왔는데 각각의 애들이 저하고 이제 원카를 카드놀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겸이 엄마하고 저 식탁에 앉아서 고상하게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이쪽 거실에 내하고 애들하고 앉아있는데 카드놀이 하는데 주끼리 그거 하면서 여기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야. 저 인간이 믿을 만한가? 우리 애한테 함부로 하진 않는가? 또 우리 애는 저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애들이 저끼리 수다 떨다가 애들이 혹시 거친 말을 저한테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쪽에서 눈을 찌릿찌릿 하면서 애들한테 주의를 딱 주고. 이게 엄마들이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늘 불안하고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렵고. 저는 엄마들의 늘 그 판단 앞에 노출돼 있죠. 지금도 이제 우리 지금 이거 마을기업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각오하고 하는 건데 마을기업 아탕하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보고 우리 오프라인 사무실을 내면서도 제가 그걸 각오하고 해요. 엄마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기 말대로 하는가 싶어가지고 참 피곤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걸 불사하고 제가 이제 엄마들 만나야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친해지면 이제 엄마들 본색이 다 드러나서 지금 남편한테 하듯이 또 지금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하나씩 이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자기 애한테 하듯이 저한테 한다니까. 저를 쥐잡듯이 막. 그래도 된다는 이제 안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고 적당히 감추고 막 이걸로는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거든. 저는 요즘 막 같은 옛날에 우리 아이 키우던 생각도 나고 또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을 하려면 이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밤에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찾고 하면서 막 요즘 흥분이 돼가 가슴이 뛰어. 너무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고 내가 제대로 된 체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이제 우리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저는 아이들하고 이런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성과를 모아가지고 책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엄마들이 물론 동의해야 되지만 하여튼 우리 정식으로 계약한 건 알아요?
AK 에비뉴 상가를 보증금을 수천만 원 주고 정식으로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견적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속도대로 하면 7월 말까지 무조건 이사를 완료하고 이제 8월 달부터 수업하려고. 뭐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8월 여름 방학 동안에는 전에 우리 호철치에서 어린이를 위한 잠수는 용법 설명회 하듯이 그런 뭐 특강이라 해야 될지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 좀 하고 잠수의 용법뿐만 아니라 무슨 이거 아이들과 함께한 이 인문학 수업 이게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잠수의 공부법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상품화하든지 뭐 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웬만하면 하고 엄마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엄마들이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 제일끼리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 책법, 이 인문학 수업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를 엄마들이 알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런 생활을 습관을 시켜서 하고 있다면 그거 안 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어린 엄마들, 젊은 엄마들 보니까 너무 몰라.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생긴 게 1980년인데 벌써 35년이 흘렀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 올리고 있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실린 저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고학년도 곧 올릴 텐데 그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보면 다 좋은 어린이책이에요. 전집에서 교과서에 실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전집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다 집집마다 가보면 막 떼돈 들여가지고 도배해놓고 너무 안타깝고 현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좋은 어린이 서점, 호시오치 같은 좋은 어린이책을 팔던 서점들은 다 망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10군데 있을까 말이야. 10군데도 안 될 거야. 옛날에 잘 나갈 때 80군데, 90개 막 이렇게 있었거든.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또 동네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의 책들이 이제 많이 양질의 어린이 도서로 바뀌고 있긴 해요. 근데 아직도 동네 도서관, 뭐 아파트 도서관 가도 여전히 전집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도 전집도 뭐 좋은 책인데요, 개사판자. 근데 이런 인식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확 바꾸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 지금 이번 주에 내가 그걸 우리 카페에다 공부했는데 보니까 2학년들 제일 많더라. 그런데 2학년 한 팀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해야 되는데 벌써 2학년에 8명인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4학년, 6학년에 한 명도 없더만. 그 4학년, 6학년을 때려치우고 많은 애들 2학년을 2팀 하든지 이렇게. 지금 가능한 게 1학년, 3학년, 5학년, 2학년은 당연히 가능하고. 선착순을 한다 했는데 그 겸이 엄마한테 지금 그거 뭐지? 외부로 문자 보낸 걸 말하나? 솔직히 강의 들었던 엄마들,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엄마들한테 문자 보내는데 또 저한테는 안 알리고 몰래 했다 할까봐. 수학 공부 이야기했는데 뭐 시간 다 갔고. 그 여기 지금 있는 엄마들 대부분 어린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수학 공부도 영어 잠수는 엄마표 영어처럼 터잡기가 필요해요. 터잡기. 제가 2004년도 수학 공부법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수학 공부 터잡기에 필요한 몇 가지 이제 저학년이거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그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의 정신과도 그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하는 말인데, 그래? 일상을 통해서, 놀이와 생활을 통해서 수학과 접촉하게 하는 것. 이걸 명심해야 돼요. 대부분 엄마들은 무조건 뭐 자꾸 돈 주고 뭘 학습지나 뭐 이런 걸 막 한다, 뭘 이렇게 꼭 종이와 뭐 하러 하는 이런 걸 하는데, 물론 이거 피곤한 일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족들이 놀이와 생활을 통해서 수학적인 어떤 것과 만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학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작업을 자꾸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천하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프린트 되고 선생님이 있고 이러면 학습이죠. 그것은 아이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체물을 통해서, 이 삐아제 여사가 말한 거 있잖아요. 삐아제 여사가 그 인지발달 이론이고 유아교육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아직 어린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를 못해.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거죠. 수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엄마들은 뭐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우리 애한테 있잖아요. 4살, 5살 때 차 타고 여행 다니면서 수를 아이가 이제 외웠잖아. 수를 이해한 게 아니라 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영어로 1부터 이제 영어로 뒤에서 계속 차 뒷자리에 앉아 여행 다니면서, 지는 재미라고 하는데 내가 그 훈련시킨 거지. 1은 1, 2는 2 해가지고, 그럼 101은 100 뭐 1 이런 식으로. 애가 4살 때 그걸 막 하더라니까. 근데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야, 역시 우리 애 똑똑한가 싶어가 계속 그거 시켰어. 그러니까 뭐 200 뭐 15 뭐 이렇게 사고 막 계속 가는 끝까지. 물론 이것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어려워하는 애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좀 빨리 한 편이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막 그거 시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헛짓한 헛짓. 그 수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라서 아이들이 이걸 몸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유아들,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수학 시간 있나? 학교에 없죠. 1학년 때 없고 뭐라 하노 이거. 즐거운 생각인가? 슬기로운 생각인가? 있어요? 1학년. 아, 그렇게. 그럼 들어가면 바로 구체물 가져오라 하죠. 1학년 때 구체물 가져오라 하네? 요즘은 학교 예산으로 다 사놓는갑다. 그렇죠? 구체물을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릴 때는 사오라 했다니까? 바둑알을 가지고 오거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책 부록 뒤에도 이런저런 구체물들이 프린트 돼 있고, 학습지 같은 걸 주문 신청해도 학습지 같은 데 수 타일 같은 걸 주고 하죠. 저 현정씨 집에 가니까 수 타일 이쁜 거 있더만. 10줄로 되어 있고, 한 줄마다 그 알맹이 10개씩 있는 100개짜리 수 타일, 뭐라 하노 그거. 수셈판. 수막대. 그래, 수막대. 뭐 수셈판 이거 있더만. 그 당구장에 가면 있는 거 있잖아. 당구장에 가면 당구 한 개 칠 때마다 이래. 우린 당구장에서 살아가지고 옛날에. 그래, 그런 거, 이게 구체물이죠, 구체물. 먼저 수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들 몸에 익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구체물이 자꾸 등장하니까 이것들을 통일되게 표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라는 게 발명된 거죠. 그리고 이걸 약속한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발명한 0에서 9까지의 이 수를 이 구체물과 대응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숫자는 또 다르죠. 로마는 1을 이렇게 표기하잖아. 10을 X로 표기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아라비아에서 발견한 이 방식을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표기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수의 기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을 뭣도 모르고 막 기계적으로 연산을 시키면 어느 날 딱 가면 이 수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때가 와.
그러면 처음에는 간단한 거 막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개념이 확 흔들려 버리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이걸 많이 하는 게 좋죠. 이게 노래와 생활을 통해서 수학과 접촉하게 하는 거. 무조건 학습지 구독하고 막 그 연필로 답 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차마 다 집집마다 가보니까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차마 하라 하지 마라 소리 못 하겠고. 근데 내 자식 같으면 안 해. 하고 내 여동생 같으면 막 한 대 쥐어박겠구만은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 뭐 방문교사나 학원 교구 수업 이런 데만 엄마들 많이 보내야 돼. 우리 엄마들 보니까 막 교구 뭐지 그거? 어릴 때 막 가서 놀이하고 노는 거? 뭐 하는 거? 키즈 카페 그래. 와, 요즘 엄마들 막 키즈 카페 막 그런 데 가니까 오만 것 교구 장난감 다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엄마들 같이 가서 막 놀고 막 이러대. 그래, 그런 걸 집에서도 구현하라고, 집에서. 집 거실에서. 이왕이면. 텔레비 때려치우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텔레비를 없애야 돼. 텔레비 맨날 봐가면서 공부 잘하기 기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도 이걸 심각하게 깨닫고 초3 때 우리 집에 텔레비를 없앴잖아, 우리 애 초3 때. 잠수는 여행하면서 할 수 없이 다시 큰 모니터 하나 얻었어, 다른 데서. 그러니까 우리말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할 시기에는 TV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잔인하나? TV 없애야 되고요. 어린이 국어사진 하나 사놔야 되고. 뭐 이런 팁들 많은데 내가 엄마들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 대답. 제가 옛날에 서울대로 수석 입학시킨 사람들의 수기들을 계속 읽었잖아. 여성 잡지 같은 데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막 하죠. 공부 잘 시킨 사람들의 수기를 읽다가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전국 수능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한 엄마가 어떤 여성지에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뭐 수기를 실었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거기 보니까 자기는 애가 이제 막 어릴 때 호기심이 있죠. 유아기 때 5세 6세 되면 그럼 자꾸 뭐 묻잖아. 근데 일일이 그 낱말에 떠서 설명해 주기 어렵죠. 엄마들한테 뭐 묻는 거 설명시키면 있잖아. 단어 하나 묻는데 무슨 논문을 쓴다. 논문을 써. 설명 못하니까 삥 둘러서 막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을 애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딱 멈춰야 되는데 엄마들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뭐라 하노 막 두루뭉실하게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애들이 막 머리 막 휑해지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애들이 자기 애가 하도 묻길래 5살인가 4살 때 어린이 국어사진, 초등학생 국어사진을 사가지고 TV 옆에 항상 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으면 사진 찾아보라 했대. 사진 찾는 법 가르쳐. 그래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때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사진 찾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 그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내가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동네 서점 쫓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초등학생용 국어사진이 있더라고. 그거 사다가 TV 옆에 놔뒀잖아. 물론 한 5번 찾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꼭 사진을 뭐 사두란 이야기가 사진 사두면 진짜 좋고요. 필요한 낱말든 찾아봐야 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인문학 수업을 할 때 내가 모든 학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 애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그림책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이라고 했죠. 그 책을 내가 이제 첫 수업을 할 텐데 하면 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낼 거라고. 특별하다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라. 특별하다 하면 엄마들은 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너는 특별하다. 너는 뭐 다른 아이들보다 우수하다. 자꾸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요. 특별하다의 개념을. 근데 네이버 국어사는 딱 찾아보면 특별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그냥 특별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평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누구와 다른 거라. 그래서 특별한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작년에 그 책을 가지고 엄마들하고 수업할 때 뭐라 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보다는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했죠. 그 특별하단 말이 원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다르죠. 내가 엄마들 만나보니까 다 사이코야. 근데 다 다른 사이코. 집에서 애들한테 해는 거 보거나 뭐 하면 있잖아요. 근데 정민이 집에 가니까 정민이가 뭐 엄마의 행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1짜리가. 왜 그래요? 신뢰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엄마도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고자질 할 줄 알면서 저를 집에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그걸 각오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아이가 자기를 십자가에 달 걸 각오하고, 왜냐면 그러면서 아이가 해방되거든. 아이가 엄마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건 큰 해방이에요, 사실. 아이들 엄마 무서워서 이 말 못하거든. 뒷감당이 안 되잖아. 근데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저한테 엄마의 행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 둘째 잡는 이야기 막 하고 막 고함 지르는 흉내도 내고 막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아이가 살아나는 거지. 그 애는요,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엄마 사냥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봄에 겨울에 2월달에 아이들을 어린이 위한 잠수내 영국 설명회 할 때 왔잖아요. 그때 정민이도 왔는데, 그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이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가 생겼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엄마가 뭔가 변화하니까 아이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신뢰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 마치 할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듯이 그렇게 막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렇게 돼야 아이들이 살아나거든.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래야 엄마에 대해서 안심이 생겨. 안 그러면 엄마가 언제 헷갈려가 자기 잡을지 모르니까 불안에 떨거든. 무슨 이야기 여기까지 가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수학 무터잡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방문 수업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뭐 어디 보내거나 뭐 이런 걸 가능하면 하지 말고 저한테도 보내는 것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제가 어떻게 한 걸 잘 봤다가 그 엄마가 안 오는 아이들 다 잘라낼 거야 내가. 저한테 맡기고 지는 뭐 쇼핑하러 댕기고 뭐 이게 무슨 짓이고 그게. 그러니까 또 학원 아이가 이런 소리 듣는 거라. 아니 부정적인 놈 꼭 부정적인 엄마들이 있어. 이때까지 내가 잘 살다가 선생님이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그 또 하나의 학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좀 좋은 말로 격려해주지 못해서 꼭 인간들이 꼭 이런 소리 듣게 된다니까요 결국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와 생활을 통해서 또 놀이와 생활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장난감, 일반적인 교구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집에 널브러지게 해놓고 같이 갖고 놀고 이런 거. 제가 그래서 클리코 같은 장난감은 대표적인 것이라 했죠. 학년을 먹는 유아는 좀 다루기 어렵지만 7살, 8살 이상이면 클리코라는 장난감을 꼭 집에 사다 놓을 것. 엄마들 이런 걸 안 한다. 엉뚱한 데만 돈 펑펑 쓰면서. 지난주에 말했어요. 오르다, 그 유명한 오르다에서 나온 로꼬 이런 건 내가 조작해보니까 불편해서 못하겠어. 근데 이 클리코라는 장난감은요, 대만에서 원래 생산된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큰 히트를 치는지. 지금도 내가 핸들링 끼우고 조립해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 지난주에 저 집에 가서 저 집에 가보니까 그 매뉴얼대로 클리코를 연결해가지고 공을 만들어놨더라고. 정말 잘 만들었대. 그래서 내 나머지 피스를 가지고 정다면체를 만들어봤어요. 정다면체가 인류가 발견한 정다면체가 5개 있다고 했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루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만들어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면 정육면체 뭐 이런 육면체 다루죠. 클리코로 딱 육면체 만들어서 전개도 뜯어내면 전개도가 되죠. 이런 놀이들 클리코. 그리고 창의적인 카프라, 여기도 카프라 저 한 통 있대, 호솔체도. 카프라 같은 것들.
그 밖에도 수많은 장난감들이 있어요. 있나 모르겠네. 여기 근데 저거 못 찾겠다. 하노이탄 못 찾겠다. 이게 뭐지? 조이픽스? 조이픽스죠, 조이픽스. 맞나? 이게 조이픽스지. 이게 숭실대에서 연구한 건데, 이 클리코의 아류야, 클리코의 아류. 이거보다는 클리코 훨씬 더 낫고요. 조이픽스도 이렇게 세트로 사야 되는데, 이건 존오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유명한 거죠. 이거, 영재반 이런 데 가면 이걸로 수업 많이 한다니까. 과학고등학교 부설 영재반이나, 아니, 교대 영재반, 뭐, 경북대 영재반 이런 데 가면 이게, 저기 있니, 저거. 짝대기 좀 꽂혀있죠. 이게 존오돔 시스템이란 건데, 이게 좀 비싸. 이걸로 인체의 DNA 구조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체험장 같은 데 가면 전시도 해놓고 이러죠. 요 공에다가 이 막대를 끼워서 여러 가지 뭐 모양을 만드는 거. 이건 좀 큰 애들이 해야 되고. 하노이 탑, 뭐, 소마 큐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칠교놀이. 이런 장난감들, 그 다음에 그 수학 교과서의 진도와 맞추어서 학년별로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키나무 예를 들면, 사키나무는 6학년 때 나온다 하더라? 2학년 때도 나오는데, 6학년 때도 나오는데, 난 교과서를 다 안 뒤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오보드는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 현정씨 그 꼬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보니까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지오보드 뭐 이런 걸 수호하더라. 프린트 된 걸로. 숙제를 내는데 보니까 지오보드를 되게 어려운 거 하더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오보드라는 거 있죠. 저 점판. 플라스틱에 점이 못이 박혀 있는 그거. 근데 전에 보여드렸죠. 고무줄 걸고 이러면서 도형놀이를 해보는 거, 뭐 이런 거. 수막도 있고, 사키나무 있고, 지오보드 있고, 클리코, 칠교놀이, 그리고 뭐, 펜토미노 이런 거 다 있겠지, 웬만한 집에는. 모양을 뒤집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맞춰보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도형들. 이런 거 짐반도 다 있을 끼고. 하여튼 지금 예를 그냥 하나씩 드는데, 이거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공부법 보면 교구를 종류별로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유아기 때는 이런 걸 많이 갖고 놀고요. 또 색종이 접기 하라 했죠. 종이 접기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 사고도 늘고, 또 그리고 저학년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이제 그걸 하니까 연산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연산은 최소화하라 했어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구체물을 가지고 연산을 놀이처럼. 그래서 제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면 할리갈리 오리지널 같은 거. 할리갈리도 워낙 요즘 뭐 변형시켜 꼬아놔가지고 뭐 그런데, 할리갈리 오리지널은 똑같은 과일 카드를 구성원들이 뒤집어서 합이 5가 되면 종을 치는 게임이죠. 이런 할리갈리 같은 놀이들을 하면 저절로 합이 5가 되는 연산을 훈련하는 거라. 재미도 있고, 또 애들 이런 거 하면서 목숨 건다니까. 울기도 하고 막 하죠. 졌다고 막 울고 이란다고 막 누가 질문하더만. 졌다고 우는데 그걸 무기하라고. 또 졌는데도 안 울면 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다. 우리 애는 뭐 햇살이 없나 봐요 하면서 뭐 맨날 집에서도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기사. 가능하면 이런 거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고요. 꼭 근데 엄마들 옛날에 보니까 전부 팀 짜가지고 오르다 부르고 또 이칸다. 엄마는 팀 짜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특히 저학년 때 책 읽기와 또 이 엄마표 영어와의 균형을 생각해야 돼요. 엄마표 영어는 아주 가볍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뭐
불안한 분은 일찍 하겠지만,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 읽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것과 이 집에서 하는 수학과의 균형을 잘 잡아요. 수학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학년 같으면 조금만 하면 조금 5분이나 10분 뭐 이렇게 연산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놀이 이렇게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잠순에서 저하고 오래동안 같이 활동하던 분 중에 지금 서대구 등기소장인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등기과장인가 뭐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높은 서기관이야, 서기관. 내보다 한 살 어린 남자인데, 아빠인데, 이분이 잠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처럼 서울에 올라가서 잠순에 초청받아 강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어릴 때 남자애가 둘 있는데 둘째 애가 좀 똑똑해. 그러니까 형은 좀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글은 다 둘째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찾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애써 있는가 하면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학원 다 찾아가서 상담하고, 실제로 그분이 예를 들면 저 경기도 안양인가 부천에 가면 유명한 민사고 전문 학원이 있었어. 그 영재사관 학원이에요. 그걸 본따 가지고 대구 수성구에 지금 민사고 전문 학원 영재사관 학원이 생긴 거라. 그 원래는 안양에 있었던 거고. 근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빠가 상담을 하는 거야. 어디서 누가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원장들은 대부분 자기 애를 민사고 보낸 사람들이 그런 거 오픈하고 이런 게 많거든. 가서 이제 노하우도 배우고 하려고. 문제는 수학 경시대, 전국 수학 경시대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등수를 자랑하는 거야. 우리 재훈이가 실명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전국 20등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수학 실력이 전국 20등인 줄 안다니까. 이 큰 착각이죠. 수학 경시대들 전국에 있는 1학년들이 다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무슨 대회를 내보내려면 어느 부모가 떨어질 거 아무 입상도 못할 걸 각오하고 보내겠어요. 애 실망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연습하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나가는 거 입상해야 되거든. 이번에 경험을 쌓자, 어느 부모가 무슨 어디서 도 닦은 부모가 아니라면 경험 쌓으려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죠. 경시대의 스타일의 문제. 경시대 스타일의 문제는 수학 교과 과정의 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 무슨 희한한 것도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안타깝게 하다가 애가 사춘기가 딱 돼. 잠순에서 1학년 때부터 계속 글을 썼으니까. 사춘기가 돼가지고 애가 맨날 PC방 가고 있잖아.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한 2달 전에 그분 만났잖아.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후배가 거기 등기구 공무원으로 있는데, 이야기 하다가 내 이야기가 나왔대. 잠순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하면서, 혹시 그리운 번님 아이가? 해가지고, 맞다 하니까, 식사 한번 하자고. 저는 허쇼츠 다 왔어. 한 5년 전, 한 7, 8년, 10년쯤 전인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무슨 대회에 내보내는 거. 경시대회, 그것도.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그게 자기의 등수인 줄 아는 거, 이거 천하에 없는 큰 착각이에요. 우리 아이의 전국에서 우리 아이 위치는 언제 딱 드러나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게 돼 있어요. 이른바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 애들도 다 쳐요. 과거 애들은 대충 치지만 과거 애들도 다 쳐요. 그래서 그 해 수험생이 60만 명이라면 60만 명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소수점 2제짜리까지 딱 그 성적표를 받아보면요, 국영수를 합했을 때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소수점 2제짜리까지, 사탐과 가탐을 합했을 때는 어디쯤 위치하는지, 또 수학 한 과목만 따졌을 때 우리 아이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이게 소수점 2제짜리까지 다 나온다니까. 우리가 그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그걸 딱 쳤는데, 그죠? 국영수 사탐 과탐을 다 합치니까 99점
18%인가? 제일 처음 받은 성적. 국어 책 읽기만 하고 이제 시험 문제풀이 연습을 안 했다 했죠. 그래가지고 국어에서 82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다 합치니까 99.18%, 0.8%. 상위 0.8% 나왔어요. 그때 되면 예외 없이 딱 파악되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천하에 없는 대회 나가도 이게 안 돼. 다 동시에 이렇게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걸 또 미리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페이스만큼. 엄마들 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이거 수학에 재능이 있다. 좀 우리 아이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감이 오거든요. 그럼 그 페이스에 맞춰야지. 절대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더 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건 완전히 논리의 모순이죠.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데 그걸 더 돌려가지고 잘하는 애들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라. 내가 비유했죠. 고무줄에 지나치게 당기다가 탄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잘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생명은 잘한다 그러면 카톡 상태 메시지에 제 강의를 직접 들은 엄마가 아니고 누가 소개해서 들은 엄마인데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아이들이 잘해요. 언젠가는 꼭 누구만큼은 아니야. 엄마는 꼭 누구만큼 잘하기를 기대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 고유의 그 성숙에 이를 때까지 잘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기 자존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끝이 어딜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저학년도 무리하지 말고 그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왕이면 집에서 엄마하고 아이가 수학 공부를 5분 또는 10분을 할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해요. 가능하면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애들 빼고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애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학교 수학을 다 소화하거든. 그런 아이들은 학교 수학은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거나 방학 때 예습을 해서 해치우면 되고 학기 중에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저를 찾아와요. 그럼 제가 커리큘럼 짜줄게요. 아니면 저하고 한 몇 달만 딱 해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습관 딱 생기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 저학년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걸 또 어렵다고 하니까 교과서에 보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잖아. 실생활에서 알아봅시다 하고 실생활에 대한 사례를 들어줘.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 막 그거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교과서 뒤에 부록에 있는 그걸 뜯어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이런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잡도록. 수학은 굉장히 각 학년이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곳으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어릴 때 항상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해보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익힘책의 그 여분을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구입하라고 했죠. 한국 거민정 교과서 주식회사 온라인에서. 그리고 거기 가서 검색해보면 각 도시마다 교과서를 그해 대신 판매하는 서점이 지정돼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살려면 그 서점을 찾아서 사면 되고, 요즘 소문에 듣기로는 뭐 영풍이나 교보 같은 데서는 대형 서점에서 항상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그래서 특히 다른 교과서는 모르겠는데 수학 교과서는 집에 여분이 있어야지. 공부 좀 잘 시키고 싶으면 다른 교과서도 다 사서 있어야 돼. 요즘 학교 사물함에 놔두고 안 갖고 오잖아. 그래가지고 학교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 학교 선생님 잡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키고 하니까. 그리고 방학 직전 되면요 대충 얼렁뚱땅하고 또 마지막 단어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그 학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충분히 잘 다루고 있다면 이제 수학 공부 습관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교재를 고민하는 건 다른 문제죠. 다음 문제. 재학년 때까지는 뭐 너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수학 공부의 정상적인 습관을 잡는 것. 그리고 집안에서 그런 문화가 조성되는 것. 여기에다 우선 목표를 두고. 아빠들이 그런 거 조립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아빠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아빠들을 교육에서 배제하지 말고. 그 장난감을 조립하고 갖고 노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빠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특히 러시아어 이런 거. 그런 거 아빠들도 좋아한다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거 좋아해요. 논리적 사고를 좋아하지. 그 여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아빠들 보면 보통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레고 조립도 같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아빠의 참여를 그렇게 공간 여지를 좀 열어주면 좋겠어. 물론 뭐 저 인간은 뭐 숨소리 듣는 것도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문제고. 습관을 딱 잡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서 수학 공부는 특히 딱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렇게 패턴을 딱 잡아야 돼요. 들락날락하게 오늘은 2시에 했다 내일은 6시에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시간을 정해서 그 대신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면 해진 시간이 좋아. 왜냐면 낮에 해 떠 있을 때 놀이터 나가 놀고 싶은데 친구들 저 밑에서 아파트 밑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수학 공부 하라 하면 이게 집중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이제 조용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뭐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항상 7시에 수학 공부를 시켰어요. 엄마가 딱 와서 저녁을 먹고 물린 다음에 항상 7시.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은 시간. 이건 뭐라 했죠? 루틴이 있다고 해요, 루틴. 그래서 이게 광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그 루틴이 다 있어요. 어떤 애들은 뭐라 하더라? 양말을 10년 동안 T다, T. 어떤 유명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아주 강타자야. 근데 이 선수는 항상 똑같은 T를 10년 동안 입는 거야. 그런데 10년 동안 입으니까 이게 다 떨어졌어, 낡아가지고. 그래, 갑자기 타격 실력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알려졌어. 그랬더니 팬들이 10년 전에 생산된 T니까 지금 없잖아요. 근데 팬들이 막 뒤져가지고 똑같은 T를 구해줬잖아. 그래, 다시 그 T를 입고 또 성적이 막 올라갔다고. 이게 무슨 루틴이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TV 중계 보면 타석에 딱 들어서 하는 동작이 똑같아. 어떤 애는요, 괜히 가만히 있는 헬멧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썼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자기들만의 루틴이야. 예? 수학 공부도 이런 루틴을 딱,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잡는 게 좋고, 학년이 낮을수록 짧은 시간, 연산 10문제만 하라 했어요, 10문제. 멀쩡하게 잘하는 애들은 연산 10문제만 연습하는 거야. 10문제 해가지고 7문제 이상 맞으면 이건 연산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생각하고, 집과 같이 집중하기 어려운 곳에서 10문제 푸는데 7문제 맞추면 아주 잘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물을 가지고 놀아보는 식으로. 요즘은 친절하게 교급하는 데 가면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필요한 교구들 다 세트 발이로 팔아. 그렇죠? 이거 사는 집 있어? 에듀카 코리아 같은 데가 팔잖아. 지 마음에 드는 교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곳곳에 가면요, 그 학년에 필요한 교구를 세트로 팔아, 세트로. 조잡하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단품으로 구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학습이라는 좀 부담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놀이에요, 놀이, 재미. 아이들 코드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엄마는 공부하지만 아이들은 공부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좋겠고요. 이제 우리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 우리 대구문화연구소 사무실 오픈하면 거기다 수학 교구를 웬만하면 다 갖다 놓을 거야.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5천만 원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겸임엄마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이, 겸임엄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책이나 교구 이런 거 다
호시호시 강의 듣고 친해진 뭐 동생들한테 주고 막 이랬거든. 근데 다 도로 회수하라 했어. 좀 미안하지만 말 잘해가지고 도로 돌려받아서 우리가 다 도로 갖다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면 좋은 어린이 책하고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학 장난감들이 늘 이렇게 늘 무너져 있는 곳 이렇게 만들고. 채권 선생님한테 전화번호 받았나? 네. 그래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호세치에 와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 보니까 이거 한다 하니까 요즘 강의들 안 오는 엄마들이 하나씩 둘씩 컴백하고 있지 우리 카페에. 잃었던 가족을 찾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내버리고 갔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진짜 아이들도 좀 어린 시절을 좀 제대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협조해야 돼요. 엄마들이 꼭 와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면 안 되잖아. 애들 가면 헷갈린다. 엄마들 생각도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로 모아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래, 이번 주에 어떤 엄마가 내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 애는 영어 수학은 좀 성적이 나오는데 초딩이야. 나머지 과목이 엉망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기는 공부시키면 되지 하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았어 이 카더라고. 그러면 뭐 길게 보고 책 읽기를 책이나 잘 읽혀라 하면서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우리 교회 내 15년 후배거든. 말 정말 안 듣는 애인데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내한테 카톡을 물어봐. 혹시 이제 앞으로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묻고 이래야 되는데 물어야 내가 옛날 생각이 나서 다 말해주는데 뭐 묻질 않으니까 뭐. 또 오늘도 묻고 싶은 거 없어요? 내만 맨날 묻나? 이 동서야? 옳게? 애기가 뭐 3살 5살이요? 그래서 좋은 사이네. 우리 금요 모임에 가면 금요 토라스쿨 가면 그 있잖아 해바라기 미숙하고 주얼리하고 옳게 동서가 근데 옳게 동서는 잘 못 봤는데 자매 많이 봤고 자매도 어떤 집은 4자매가 오는 집 잠순의 어떤 엄마 집인데 잠순의 어떤 엄마 집인데 어제부터 저 오래전에 강의 듣는 기억이 엄마라고 있어. 여기 레미안 살다가 지금 수성구로 가서 알아? 몰라? 지금 그 집애가 수성구 영재반에서 아주 날리고 있대. 그 집에 4자매가 이 기억이 엄마가 내 강의 듣고 자기 큰 언니한테도 가고 둘째 언니한테도 가고 동생한테도 가고 이래가지고 4자매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우리 강의를 듣고 있어. 그런 거. 거기 주변에도 보고 안타까운 집이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이 접하면서 어릴 때 자라요.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이 뭐 어떤 책인지를 엄마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거기 오면 내 전집은 하나도 안 갖다 놓을 거야. 그 100만원짜리 전집 다 버렸다 했죠? 그 뭐지? 비주얼 백과? 웅진 비주얼 박물관? 그거 비싸다며. 그걸 책이라고 그래. 100만원씩 주고. 그러면 100만 갖다 놔도 애들 안 찾아 읽어요. 뭐, 거기 보면 막 모든 정보, 동식물에 대해서 뭐 다 들어있지. 그런 책 애들 절대로 안 읽어. 알아요? 주제별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근데 또 그거 안 읽으면 공부 못할 것처럼 막 하니까 엄마들 불안해가 다 막. 그런 걸 100만원에, 어후. 그래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려고. 기대하십시오. 그 2학년, 누가 이제 뭐 2학년은 2반 만들려고 4학년, 6학년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7살은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도 뭐 저 칠성초등학교 강의 듣는 엄마들이 신청해놨는데, 그리고 지금 금요 모임에 오는 집에서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제발 좀 자기는 꼭 보내야 된다고 막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고, 7살은
내가 감당이 안 될 거야. 7살은 겸이 엄마가 하게 하면 내가 만들 용의는 있어. 겸이 엄마가 그런 면에서 내보다 낫다니까. 아이들과의 소통, 친화 이런 면에서. 근데 또 겸이 엄마는 엄마들 싫어하는데 내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책 읽기 프로그램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잠수내 영어 공부법을 가지고 엄마들이 시킨 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엄마들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그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중 듣기만 우리가 집중 듣기와 책 읽기만 대신 돌봐주는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대신 엄마는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DVD 보기를 우리가 시킨 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요걸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잘 보고 내 말 진짜 잘 듣는 집은 고학년이 되면 수학 공부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 몇 달 있다. 수학 공부는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 나중에 내가 원망해. 그 애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내한테 와요. 원래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탐, 과탐 이거 안 해도 돼. 전집 뭐 탐구, 과학탐구, 사회탐구 전집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있으면 다 팔고 빨리. 잘 보면요, 어떤 줄 알아요? 국영수 잘하는 놈은요, 사탐, 과탐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역사 매니아거나 과학 매니아다 이러면 국영수를 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어릴 때부터 지 좋아하는 것만 했잖아요. 이런 아이들. 물론 이런 아이들 중에 영재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편향적으로 책 읽기를 하고 이래서 어떤 애는 역사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 근데 수학 영어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과학을 억수로 좋아해서 영재급인데도 다른 거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요, 영재 발굴하면 안 돼. 요즘 영재 발굴단 있더라, TV에. 대부분 영재들은요, 어릴 때 굉장히 재능이 다 뛰어나거든. 어느 한 분야를 계속 밀어봐. 가면 영재 된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영재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영재 나발이고 다 치우고, 영재 되면 불행해. 친구 없고. 영재 발굴단에서 이번에 영재들 보면 다 카져요. 정신연령은 유한데, 어린데, 이 인지능력만 지나치게 발달해가 친구, 교우관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는 너무 좋아하지 말아니까. 그냥 하려면 적당히 교육적 영재 정도까지만 해. 교육적 영재도 그 0.02% 안에 들어야 돼. 0.2% 정도. 한 교육청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중에서 60명 뽑으니까 계산해보면 그 정도 되죠. 그거 별거 없어. 교육청 영재 해봐야. 우리 애도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집체 수업 받으러 가는데 그거 가서 노는 거야. 퍼즐 같은 거 하고. 그냥 엄마들 자부심이지. 혼란. 그 아이들은 균형감 있게 잘해야 돼. 국영수를 균형감 있게 하는.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각형, 안정된 삼각형 모습. 책 읽기를 기초로 해서 엄마표 영어와 생각하는 수학 공부를 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이게 이제 아이들의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되려면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막 하면 애들 몸살 미치죠. 확 줄여가지고 조금씩 하되 습관을 잡는 거죠. 저 엄마는 대한민국 뭐예요? 아니 어디서 왔어요? 얼굴 본 것 같긴 한데. 네. 2주 전에 2주 전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왔어요? 왜? 몇 번째 물어본다고? 어디 율곡에서 왔어? 율곡에서 원래 들었어요? 작년에 들었어요? 작년에 듣고 지금 애기 몇 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네. 그럼 두 엄마도 다 2학년? 그래? 메르스 때문에 안 온다 했지? 치사하게. 반갑다는 뜻이에요. 자, 다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다다음 주 화요일은 초등학교 영어 잠수의 문법 강의가 있고 22일 날 수요일인가?
강연 카페 공감. 혹시 그 프루지오나 월드 매장 사는 뭐 아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